안녕하세요. 저는 정확한 곳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엄마로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기 전까지 저에게는 정말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한 결혼에서 완벽히 실패를 맛봐야 했거든요. 지금 남편을 만난 이후에는 그때 기억을 애써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쉬는 날에 이 채널의 사연들을 우연히 듣다가 저도 묻어두었던 옛 기억이 스물스물 떠올랐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그때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저에게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던 그때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시작을 하려니까 떨리는데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제 전남편과 질긴 악연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한창 이성의 눈을 뜨고 미래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려보고는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히도 그때 만나게 된 게 전남편이었네요. 저는 여고를 다니고 있었고 전남편은 같은 수학학원을 다니던 남고 학생이었어요. 수업을 같이 듣는 바람에 자주 마주치고 인사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워낙에 밝은 성격에 외모도 훤칠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제 친구도 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혜선아, 정호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키도 크고 피부도 남자치고 하얗고 제가 지나가면 빛이 난다니까? 그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야, 무슨 소리야? 정호 안 좋아하는 여자애가 없다니까. 아무튼 정호는 누구랑 연애할지 궁금하다. 나랑은 아니겠지. 주변에서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여자애들이 고백을 해도 딱히 사귀는 사람은 없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두세 봉지가 넘게 받아서 가는 그 애를 보면서 정말 인기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사탕을 받는 화이트데이가 되었어요.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예쁜 사탕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학원 내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야, 김혜선, 이거 너 주려고 산 거야. 안에 편지도 들어있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변 친구들은 부럽다며 한마디씩 말을 얹었습니다. 박정호가 좋아했던 애가 김혜선이었어? 와, 진짜 신기하다. 좋겠다, 기집애.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학원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도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과의 질긴 악연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전 남편은 학원은 물론 각자의 학교에서 공식 커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그 인간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아무튼 저와는 30분 거리에 살던 전 남편은 제가 학원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한 첫 연애이고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하게 저를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남자친구가 든든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되면서 입시 준비로 인해 서로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경영학과 입학할 거야. 그리고 사업하는 게 내 꿈이야.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적성에 안 맞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인데. 뭐야, 김혜선. 포부를 크게 가져야지. 근데 우리 이제 고3이니까 자주는 못 만날 것 같은데 나 학원도 다녀야 하고 야자도 해야 하고 너도 마찬가지지? 그렇긴 한데, 난 너랑 계속 만나고 싶은데. 그럼 우리 서로 원하는 대학 가고 나서 대학 때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저희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했죠. 저는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인천에 있는 모 대학에 자신이 원하던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들 말로는 전 남편이 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 혜선아, 정호 CC 커플이라더라? 대학 가면 너희 다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 정말? 난 걔 다 잊고 살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어쩐지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국문학과를 다니면서 제과제빵에 관심이 생겨서 방학 때는 제과제빵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크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김혜선! 뒤를 돌아보니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전 남편은 군입대를 앞두고 제가 너무 그리워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혜선아, 나 군대 가. 너한테 기다려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나 다시 너랑 만나고 싶어.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했습니다. 뭐? 군대를 가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 그리고 너 다른 여자 사귄다며? 아니야. 걔랑 헤어진 지 오래야. 그냥 나 군대 가면 편지나 좀 써줘. 나 대학 가서 다른 애들 만나봤지만 너만한 애를 못 찾겠더라. 그렇게 군대를 갔고 저는 예정이 있어서 오는 전화도 받아주고 편지도 보내주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오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알던 사이라서 그런지 금방 가까운 사이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출판회사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학생이어서 데이트 비용을 제가 전부 다 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인간의 호구가 되었죠. 제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할 때마다 전 남편은 호기롭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선아, 이거 다 내가 나중에 갚아줄 거야. 알지?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나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될 놈은 된다는 말이 있잖아. 그게 나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하여튼 말은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 하도 자신감이 넘치고 포부가 대단해서 저는 정말 그 인간이 뭐라도 될 거라고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쌓인 정도 있어서 믿고 연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그 인간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사업에 도전을 했어요. 혜선아, 내가 대박 아이템 찾았거든? 너 나한테 투자 좀 할래? 투자?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야, 어차피 내가 성공하면 다 네 돈 되는 거야. 우리 결혼할 거잖아. 조금이라도 투자 좀 해줘. 하도 칭얼대는 바람에 저도 얼마간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돈은 어떻게 메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는 일체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잘 되고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혜선아, 대박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주식 상장까지 할 수 있겠어. 너무 오버하지 마. 아니, 진짜라니까. 너 왜 길을 꺾냐? 길을 꺾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해야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해. 걱정 마. 초반에는 월 매출이 대기업 회사원 월급 정도는 돼서 이대로만 가면 정말 원하던 대로 성공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새벽에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지금 새벽 2시야. 혜선아, 내가 기분이 좋아서 전화했지. 뭐해? 우리 만날까?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 그런데 주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뭐해? 노래 예약해놨어. 얼른 와. 뭐야? 지금 여자 목소리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불안한 기분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었고 이별까지 결심한 상태였어요.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청혼을 했습니다. 혜선아, 이제 나 너랑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이제 살림 합쳐서 같이 살자. 뭐야, 난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당신 평생 나만 보고 살 자신 있어? 나는 솔직히 불안해. 못 믿겠어. 에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나 맹세코 너 말고 다른 여자 눈길도 준 적 없어. 나 성공할 놈이야. 너, 나 놓치면 후회한다. 알지? 우리 결혼하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속절없이 웃음이 터졌네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예전에는 사업도 하고 재산이 많았는데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고 빚도 졌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일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사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야 안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지역에서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옷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상견례를 다녀오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게 맞는가 싶다. 사돈댁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예물도 안 주면서 예단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나. 엄마,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이미 예식장도 다 잡아놨는데. 우리 잘 살게. 그래, 정우 걔는 애가 싹싹하니 모난 데 없어 보이고 좋은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겠니. 알았어. 엄마 괜히 심통이 나서 한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역시 부모님 말은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흔히들 결혼은 양가 집안의 형편이 비슷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전 남편과 알고 지낸 세월도 길었고 당연히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 28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정말 제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결혼과 동시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도 제가 다 댈 정도였어요. 그쯤 되어서는 저도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사업 그거 이제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뭘 그만둬. 좀만 기다려봐.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다시 수직 곡선 탈 일만 남았어. 급한 불을 어떻게 껐는데? 설마 대출 받았어? 야, 빚도 다 재산이야. 이만큼 대출받을 여력이 있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니까. 너 사업 모르잖아. 그냥 나만 믿고 기다려봐. 그때 도망가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됩니다. 이런 말 자꾸 하고 싶지 않은데 후회만 가득하네요. 그때는 남편 일에 신경도 쓰지 못했어요. 제 일 하느라 바빴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면 밥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끝도 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실증이 날 무렵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후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되도 않는 사업을 놓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고 제가 일을 그만두자 생활비는 제 통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부터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혜선이냐? 며느라, 우리가 이런 말하기는 미안한데 우리가 이번에 월세를 못 내게 생겼어. 내가 이번 달에 일을 못 했거든. 우리 한 300만 원만 보내줄 수 없을까? 300만 원이요? 저 임신하고 일 그만둔 지 4개월째라서.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야? 야박하게 왜 이래? 너희 친정집 부자 아니니? 그 정도는 껌값 아니냐고.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저 한 번도 친정에 손 벌린 적 없어요. 어머니 급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유, 어차피 보내줄 걸 말 좀 예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알았어. 계좌 보낼 테니까 그리로 돈 300 보내놔라. 300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모질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 한 번만 보내드리자 생각하고 제 통장에서 돈을 이체해 주었어요.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로 꾸준히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며느라, 내 계좌 알지? 100만 보내봐. 너희 시아버지가 이번에 등산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지 뭐냐. 그 병원비 쓰게 좀 보내놔라. 어머니, 왜 또 잔소리 하려고 그래? 저희도 힘들어요. 정호 씨도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돈도 못 벌어오고 저도 일 그만두고. 아니, 얘는 어떻게 군말 없이 한 번에 그냥 보내지를 않어. 꼭 토를 달어. 내 친구 며느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꼬박꼬박 용돈 보내준다더라. 아이, 보내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그냥 보내드리라고 나중에 본인이 다 갚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냥 보내드려. 그 돈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 다 까먹게 생겼어. 당신 사업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이라도 시작해, 제발. 제가 참다 못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듣기 싫다는 말만 하면서 그놈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찬 소리만 해댔어요. 좀만 기다려 보라니까. 너 나 사업 잘 되는 거 봤잖아. 지금은 하향 곡선이지만 곧 치고 올라간다니까.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던 것처럼 나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결국에는 남편은 사업을 그만두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 6개월 차였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결국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하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은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며
친구들을 만나고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걱정해 준 건 저희 친정 부모님 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혜선아,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 애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아휴, 박서방 저거 허우대만 멀쩡하지 언제 정신 차리려나. 엄마, 나 기운이 안 나.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맞다, 너 빵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엄마가 지난번에 사둔 건물에 자리가 났어. 거기 들어와서 장사해. 원래 카페 자리라서 그냥 인테리어만 새로 해서 들어오면 돼. 어머니의 말씀에 고민이 됐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결국은 포기하고 막노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언제까지 막노동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혼자서 카페 운영하는데 힘이 붙여서 함께 하자고 말을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따서 나 하는 카페에서 일 같이 하는 거 어때? 내가 너 밑에서 일을 어떻게 하냐? 나 그래도 사장이었던 사람이야. 남 보기 부끄럽게 마누라 밑에서 일을 어떻게 해? 그게 뭔 개소리야. 제발 이쯤 되면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 나랑 이혼할래? 이혼?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나 사실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 나 보험 설계사 해볼까 봐.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뭐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훤칠하게 잘생겨서 호감형이잖아. 보험 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험 설계사는 아무나 해? 자격증이 있어야지. 아, 이제부터 공부해서 따면 되지. 야, 그래도 나 대학 나온 남자야. 아, 그 정도도 못할까 봐. 그래, 뭐든지 해봐라. 저는 남편이 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영하던 카페는 인테리어도 예쁘고 커피와 디저트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매일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장사가 잘 돼서 벌이도 꽤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따로 뽑아서 일을 했어요. 남편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저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네요. 시부모의 용돈도 가끔씩 보내드려야 했고요. 제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기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선택한 남자고 제가 한 결혼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다는 오기요. 아무튼 그렇게 아득바득 사는 동안 남편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더러 첫 고객이 되어달라며 사망보험을 들어두자고 하더라고요. 혜선아, 사망보험 너랑 나랑 둘이 들어놓는 거 어때? 사망보험? 그거 보험료 많이 나가지 않아? 나 처음 일 시작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나 수당 챙겨야 돼. 나만 좋자고 이래?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그래. 아, 역시 내 편은 우리 혜선이밖에 없다니까. 그때는 새로 시작하는 남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이름으로 암보험부터 갖가지 보험들을 다 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제가 34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30 중반이 되었으니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따로 하겠다며 같이 가지 않았고요. 저는 따로 아픈 곳도 없고 평소에 건강한 편이어서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궁경부암 2기예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와 같이 계시던 친정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선생님, 심각한 건 아니죠? 요즘은 암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애 죽는 거 아니죠? 2기 정도면 전이만 안 됐으면 경과가 나쁘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수술을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저는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야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암에 걸렸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 남자로부터 옮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린 건 다 전 남편의 탓만 같았습니다.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뭣도 모르고 퇴근한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해? 저녁 안 해? 나 배고파.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의 등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왜 이래? 왜 때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나 너 때문에 암 걸렸어. 자궁경부암 2기래. 뭐? 암? 2기? 2기면 치료하면 낫는 건가? 아니면 왜? 사망보험금이라도 탈 생각이야? 뭐야. 난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안 했는데. 혜선아, 미안해. 치료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을 거야. 알잖아. 요즘 의료기술 엄청나게 발달한 거. 다음에 병원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 한 달 뒤에 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이 저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내가 일한다고 너 소홀히 해서 미안해. 요즘 실적도 안 좋고 나도 힘들었어. 기운 내. 알았지? 전 남편은 제 앞으로 암보험을 들어뒀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암보험 들어둔 거 있으니까 그거 받자. 뭐? 나 모르게 내 암보험을 들어놨어? 우리 상의하고 들었잖아. 얘가 왜 이래? 사망보험은 들어놓은 거 아는데 암보험? 우리 같이 상의해서 해놓은 거야. 너 통장에서 돈도 빠져나가고 있었을 텐데. 네가 지금 정신이 좀 없나 보다. 저는 전혀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다행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암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어요. 출혈이 생기고 복통에 골반에 통증까지 생겨서 입맛도 사라지고 살이 그냥 쭉쭉 빠졌습니다. 남편은 뭐가 바쁜지 그런 저를 내팽개치고 집에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수술 날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혜선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지금 긴장했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수술 잘 될 거야. 알았지? 알았어. 근데 나 정말 무서워. 우리 혜선이 힘내? 내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전 남편의 그 거짓말에 저는 긴장을 떨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를 믿고 제 수술 날에 병원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수술 다음 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애써 긴장을 떨치고 수술실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어찌나 잡생각이 많이 들던지요.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보는 세상이 이게 마지막이라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전신 마취로 의식이 흐려졌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는데 회복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목소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밝더라고요. 아싸! 마누라 보험금 나오면 새 장가 가야지. 엄마, 저 지금 전화 와서 나중에 또 통화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로 옆에서 그런 통화를 하고 있는 건 남편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니 남편이 웃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 수술 끝났어. 피곤하지. 아, 얼른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장지까지 다 봐놨잖아. 알지? 자기야, 보고 싶어. 자기도 이제 나랑 같이 살 생각하면 돼. 좀만 기다려. 응. 그럼 좋지.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신나. 이 지긋지긋한 여자랑 끝낼 수 있다는 게 진짜 꿈만 같다니까.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시댁도 알고 있었고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서 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취 풀릴 때 됐으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이따가 상황 봐서 자기 집으로 갈게. 알았어. 사랑해. 그렇게 통화를 끊은 뒤에 전 남편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언제 깨는 거야.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목소리가 달라져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와이프 왜 안 깨어나는 건가요? 괜찮은 거예요? 네, 다행히 전이 된 곳은 없어서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됐는데 그 앞으로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김혜선 씨, 정신이 좀 드세요? 선생님, 저 그럼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술은 아주 잘 됐고 그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완치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있는 대로 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침 제가 있던 회복실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혜선아, 괜찮아? 수술은 잘 됐다는데.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장인 장모님, 내일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일찍 오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전 남편에게 저는 부모님과 있고 싶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에서 깨어나서 들은 이야기들을 제 부모님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이 몹쓸 놈, 이거 어딨어? 엄마 아빠, 나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 아빠 곁으로 가서 지낼래. 나 너무 무서워요. 아휴, 속상해. 혜선아, 일단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엄마 아빠 사는 곳의 병원으로 바로 옮기자. 엄마가 준비해 놓을게. 고마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박서방 바람 피운 증거나 찾아봐요. 그놈 아주 내가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리고 이틀 뒤에 퇴원을 하고 바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친정 본가로 제 짐을 다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부모님 곁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혜선아, 너 짐이 다 어디 갔어? 나 친정 왔어. 여기서 치료할 거야. 왜? 내가 있는데 내 옆에서 치료받지.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는데. 됐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다 수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나이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곁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은 제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부모는 저에게 또 전화를 걸어서 괜찮냐는 물음도 없이 다짜고짜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혜선아, 150만 보내라. 계좌는 알지? 너 몇 달 동안 우리한테 돈 안 보냈잖아. 어머니, 제가 돈으로 보이세요? 저 지금 암 수술하고 회복 중이에요. 그건 안 궁금하세요? 어머, 왜 승질을 내? 그래, 괜찮냐? 괜찮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겠지. 앞으로 저한테 돈 요구하지 마세요. 그동안 들인 돈도 아까워서 지금 미치겠으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미쳤니? 끊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수술 경과가 좋아서 저는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을 복용하며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어떻게든 병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3개월 후에 수술이 잘 되었고 깨끗하게 아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발이 잘 되는 병이니 앞으로는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저 모르게 남편이 들어둔 암보험에서 돈을 받고 암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상간녀 소송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이 나온 날에 저는 그걸 받아들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날이 마침 전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시끌벅적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귀신을 본 듯 놀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혜선아, 네가 어떻게 여기를... 내가 못 올 때 왔어? 어머님 아버님도 계셨네요? 아, 이 여자가 너랑 바람 피운 여자구나. 아주 신났네 다들.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나봐. 혜선아, 이 여자는 그게 아니라... 뭔 또 감언 이설을 늘어놓으려고 시동을 걸어. 내가 너랑 살면서 속은 거 생각하면... 자, 이거나 받아. 그리고 이 집 내 거니까 다들 당장 나가. 이 집이 왜 네 거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가 대출금 다 갚았는데 내 집이지. 그래, 어차피 소송 결과 나오면 내 집 될 거니까. 이게 뭐야? 이혼 소장? 이거는 상간녀 소장이네? 그러자 시부모도 그렇고 상간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그냥 가볍게 만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 죽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해. 닥치라고.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며 설설 기며 말하더라고요. 며느라, 애미야, 다 오해야. 너 건강해진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좋다. 이리 와서 식사 좀 하고 기분 좀 가라앉혀. 이혼이 웬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미 저 죽을 날 기다리고 있던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간녀까지 불러다가 생일 파티하고 있는 꼴을 다 보여줘 놓고서 뭐요? 그야말로 그 애미의 그 자식이네. 말로 꼬드기면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소송 준비나 잘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 집 밖을 나왔습니다. 사실 할 말 다 하고 씩씩한 척 하기는 했지만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제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절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운 증거는 명확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했던 것까지 다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소송 결과 아파트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제 것이 되었고 위자료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간녀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남편이 제 앞으로 들어둔 보험들도 다 계약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저만 믿고 일도 안 하고 도박이나 하면서 살았던 터라 작은 빌라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오갈 데 없이 알몸으로 쫓겨난 전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혜선아, 우리가 안 세월이 얼마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발 불쌍한 나 좀 걷어줘. 나 정신 차리고 잘할게. 어디서 개가 짖나 개소리 한번 요란하네. 야, 내 세월 보상받으려면 몇십억은 줘야 돼. 이 정도에서 끝난 걸 고맙게 알아. 위자료 안 주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갈 거야. 알았지? 버러지 같은 놈아. 어디 앞으로 자회사나 두고 보자. 저는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신 본가 근처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고심 끝에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나쁜 감정들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몰입해서 공부를 했고 결국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딸 혜선이 정말 멋지다. 나쁜 기억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딸 편인 거 알지? 당연히 알지. 걱정 말아요. 엄마 아빠 딸 씩씩하게 잘 살 거니까. 저는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배정받은 곳에 제 대학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는 결혼 후에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요, 선배. 선배도 삶이 녹록지 않았나 보네요. 너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선배와 저는 각자 경험한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의 4살 난 딸아이와도 자주 만나며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도 저를 잘 따랐어요. 그리고 그날도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불현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이모랑 언제 결혼할 거야? 이모 내 엄마 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이가 어느새 저를 마음 깊이 받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남편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우리 세진이 혜선 이모가 엄마 되면 좋겠어?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 같이 살자. 이모, 아니, 엄마. 그렇게 저는 정말 자상하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 듬직한 사람과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 인연이 이렇게 늦게 닿았지만 지금 저는 제 삶에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우리 혜선이가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려고 그 고생을 했나 보다. 황서방, 고마워. 장모님 고맙기는요. 오히려 제가
이런 멋진 딸 낳아주셔서 감사하죠. 그 말에 모두가 신나게 웃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새로 생긴 손녀딸에게 못해줄 게 없이 다 해주고 사세요. 지금 결혼한 남편과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겠지만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생겨서 정말 축복받은 기분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전 남편을 다시 받아주고 살았더라면 저는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조차 할 수도 없었겠죠. 그 악독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마 아직도 빚에 허덕이며 시궁창 속에서 살고 있겠죠.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런 인간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사연 듣는 내내 속이 답답하셨죠? 저도 제 이야기지만 쓰면서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곳에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